역사 공부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요 이번 시간부터 조선 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워낙 앞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이런 거를 배울 거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우리 사진 이동해가지고요 연대표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연대표를 보죠. 그쵸? 자,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었고요. 정확히 200년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진왜란 7년간의 상처도 너무 큰데 끝나자마자 다시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막 한번 볼까요? 이 외란과 호란, 이런 전쟁을 크게 겪게 되면 그 이후의 모습은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습에서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다른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왕들에 대한 이야기 쭉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그 시기 왕들은 어떤 분들이 등장할지 한번 볼게요. 자, 선조 시기 때 외란이 일어났었고 인조 시기 때 호란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효종 시기 때는 그렇죠. 북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시기는요.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이 시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고종과 순종 시기는 공부를 안 합니까? 이 시기는요. 새로운 단원에서 보다 세밀하게 볼 터이니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을요. 두 가지의 주제를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모습은요. 주요 왕들과 그 시기 벌어진 여러 가지 정치 변동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줄 첫 번째 사진은요. 바로 공명첩의 사진입니다. 공명첩? 처음 들어보시죠? 그쵸? 자, 공명첩이라고 하면요. 국가가 돈이나 쌀을 받고 그 대가로 관직을 나눠주는 명예 임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요. 지금 이 글을 딱 들으면서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아니, 임명장이라고 하면 나라의 관리가 되는 건데 앞에 명예자는 왜 붙었고요. 또 관리가 되면 과거시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쌀이나 돈을 준다. 이건 무엇인가요? 라고 의문이 생기죠. 자, 그 해답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조선은 여러분들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요. 국가가 정말 재정이 궁핍해졌어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자, 그러니 이 모자란 돈을 어떡하지? 라고 국가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것이 관리들이 여러분들 지방을 다니면서요. 이 공명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국가에다가 쌀이나 돈을 많이 줄 사람이 없니? 라고 하면 이때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평민들 중에서요. 많은 재산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래 내가 정말 양반이 너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국가에다가 그들이 모아둔 재산을 주고 바로 이 공명첩을 받게 됩니다. 공명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앞서 말했다시피요. 과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예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명예경찰이 되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빈칸이 보여요. 공명첩에서요.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고요. 공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쌀이나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금수라고 이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요. 상민에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여러분 우리 중인 중에서요.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서울입니다. 그 서울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양반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조선의 신분제도가 후기로 가면 좀 많이 달라지네요.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분제의 동요라고 불러줘요. 자,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요.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 자, 보니까 지금 한 가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뭘 써놨습니까? 몰락 양반의 등장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몰락이 무엇입니까? 몰락, 뭔가 쇠퇴하고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재물이라든지 지위가 예전보다 못하는 나빠지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결국 양반은 양반인데 그렇죠. 생활하는 수준이 평민과 같아진 그런 양반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몰락 양반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실제로 그림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남자분을 한번 보세요. 머리에 지금 뭔가를 쓰고 있죠. 사방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양반들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방관을 쓰고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부인은요, 지금 실을 지금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아들같이 보이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앉아 있는데 아들은 책을 읽고 있어요. 아, 신분적으로는 몰락하였지만 아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함이 생겨요. 아니 선생님, 이 양반은 왜 그렇다면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의 정치 변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양반 관리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외란과 호란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세력이 이렇게 나눠지는 정치를 보이게 돼요. 이것을 이제 붕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붕당. 조선의 관리들이 그 세력을 나눴을 때 집단을 붕당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들끼리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견 대립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우리랑 의견이 달라 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 의견이 채택이 되어지면 상대 붕당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합니다. 보복을 해요. 그래서 귀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직에서 쫓겨나는 양반들도 많이 등장하고 관직에서 쫓겨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도 몰락 양반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조선 후기 사회는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이분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조선의 21번째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가 왕이 돼서 시기, 특히 붕당 간의 싸움이 정말 심각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저 붕당의 싸움을 어떻게 내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발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탕평책이 되겠습니다.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왕이 어떤 특정 붕당의 사람들만 관리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관리로 채용해요. 그래서 너희 붕당만 힘세지는 거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일종의 견제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영조는요, 보시면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붕당의 싸움을 많이 또 눌러놨고요. 무엇보다 관리가 되기 전부터 붕당끼리 너무 대립하는 건 나쁜 거라고 교육을 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영조는요, 탕평비를 세워줍니다. 뭐라고요? 탕평비를 세워주는데요. 그러니까 붕당끼리 너무 싸우는 건 소인배가 하는 짓이야 라는 비문을 새겨둡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요, 탕평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상상 좀 해주세요. 그럼 조선에 나중에 관리가 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운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탕평비가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지금 맞은편에 가시면요, 성균관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붕당 싸움에 내가 휘말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라 라는 것을 여기다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요, 붕당의 싸움을 많이 눌러놨었던 영조도요, 그런데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조의 이제 아들이 바로 이제 사도세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도세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세자라고 하면 붕당의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 죽임을 당했었던 그 왕세자가 사도세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붕당에서도 그래도 힘이 좀 더 강한 붕당과 그렇지 않은 붕당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세자는요, 특히 그때 힘이 조금 더 약했었던 붕당 세력들과 조금 친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붕당에서 사도세자가 혹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도세자와 영조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좀 달랐었던 부분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계속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측에서 왕에게 사도세자가 요즘 이상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불같이 화가 난 영조는요, 아들이잖아요.
그 당시 아들이 28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을 여러분 쌀을 담아두는 뒤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뒤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8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물론 영조는 나중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슬퍼했으나 이미 죽고 난 다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세자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그 당시 11살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요,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 컸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아들은 다음에 왕이 되지도 못할 아주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하지만 영조는 그 손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22번째 조선의 임금 정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조라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뭔가 달래주고 싶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죽음에 내몰릴 정도로 이 붕당의 싸움이 너무 심각하니 나는 왕이 되면 그 싸움을 눌러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그럼 붕당의 싸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키워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요. 공민왕 때도 그렇고 세종대왕 시기도 그렇고요. 왕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왕의 그러한 개혁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는 규장각을 만들어놨어요. 앞서서 문제 풀 때 규장각 계속 나왔죠. 그렇죠? 규장각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왕이 직접 이제 신하들을 막 키웁니다. 그 신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뿐만 아니라 정조가 또 막 개혁을 하게 되면 여전히 조선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관리들이 또 반대를 해서 혹시 정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조는요. 자신을 지켜줄 친위 부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키우게 되는데 그 정조의 강력한 힘을 단번에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화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성이라고 하면요. 수원에 쌓아둔 성곽으로서 정조 시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단 화성의 모습을 잠깐 감상을 좀 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봐도요. 여러분께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런 어떤 성곽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죠? 자, 이곳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망을 보는 곳이에요. 혹시 적군이 나타나지 않는지 망을 보고 있고요. 자, 보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총을 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기에도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왔더니요, 성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서 독특한 뭔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뺑 둘러쳐 있는 뭔가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옹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옹성. 자, 이 옹성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문을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에 봤었던 조선의 여러 성곽들과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니 군사적인 부분에서 화성이 뭔가 색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요, 정조가 이 수원의 화성으로요, 이렇게 자주 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힘을 키워나가는 곳에서 과정 속에서 결국 아버지의 무덤을 한번 옮깁니다. 예전에는요, 이곳이 명당 자리다.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땅의 기운을 봤었는데 조선에서 가장 명당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옮겼어요. 그러면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할 시설 같은 거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조가 이들을 옮기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은 신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화성에 이제 정조는 자주 와서 자기와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은요, 이제 농업을 워낙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상공업도 발달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성이라고 하면 정조가 조선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었던 많은 그의 생각이 모여 있는 곳, 응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유네스코라고 들어보셨죠? 그곳에서는 세계적으로 꼭 지키고 싶은 문화재에 대해서는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바로 이곳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요, 누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냐면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선생님? 정약용은요, 여러분들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중기라는 겁니다. 거중기. 바로 뭐냐면요. 왜 화성을 축조할 때요. 돌들을 많이 옮기잖아요. 그게 너무 무거워요. 잘못 옮기다 보면 백성들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도르래 들어보셨어요? 도르래. 예, 맞아요. 그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거중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무거운 돌을 두고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요,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요, 돌이 올려져요. 선생님 직접 해봤거든요. 쉽게 잡아당겨지고요. 이렇게 해서 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봤더니 거중기가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때 만든 것은 농로라는 겁니다. 거중기와 거의 이제 기능은 비슷한데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제 끌어올리더라. 그리고 무엇보다요. 아까 화성 보셨죠? 그 화성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맞아요. 정조는 정약용을 정말 많이 아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정조가요, 1800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정조와는 생각을 달리 했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약용도 그렇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정조가 있었던 곳은 이제 한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이 아니라 정약용 어디로 가냐? 저기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요. 여러분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다. 정말 우리 암흑 같은 시기인 거죠, 그렇죠? 너무 괴롭죠. 근데 정약용은 이 힘든 시기를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요, 학문을 발달시켰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많은 책을 저수를 합니다. 그 책 중에서 혹시 우리 제자들이 이 책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목민신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민신서. 자, 여러분들 목이라고 하는 건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민, 백성을 키우는 수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관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해라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목민신서가 됩니다. 정약용이요, 왜 그런 책을 만들었냐면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백성들의 생활을 바로 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이제 조선에서도 후기로 가다 보니 나라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탐관오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나쁜 관리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안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정약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도 이 시대에 이제 활약을 할 텐데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박지원 선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열하일기는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열하일기라고 하면요, 박지원 선생께서 청나라에 다녀오시는데 그때 보고 들은 말을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열하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열하라고 하는 게요,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는 이제 땅이 넓어서 그런지 막 계절마다 별장이 있는데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열하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선생이 그 열하에 다녀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열하일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열하일기가요, 그 당시 정말 인기가 많았었대요. 사람들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요, 정조까지도 읽어봤던 책. 왜 이렇게 재밌었냐고요? 일단 여러분들 박지원 선생의 모습 한번 볼까요? 뭔가 이 모습에서요, 이렇게 강인함도 느껴지면서 그만의 특유한 문체, 그러니까 글이 부드럽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강렬하고요, 잘못된 점을 막 비꼴 만한 뭔가 그런 강인한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열하일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못했던 이 청나라의 새로운 모습들,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너무나 실감나게 잘 써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 청나라를 가봤더니 청나라는요,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면 또 운반을 많이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수레가 많이 이용돼서,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농업이 좀 중심이 되었는데 수레를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고 그 활기찬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적어두고 그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었던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둡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기 있었던 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박지원 선생이나 앞서 봤었던 누구? 정약용,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존에 있었던 많은 조선의 관리들과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많은 선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선에서 농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교적으로 생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자꾸 뭔가 신문제도도 흔들리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권력을 잡고 있는 많은 신하들은 여전히 옛날 생각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구도 마련하고 새로운 글도 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라 해서 실학자라고 불러줄 텐데요. 우리는 앞으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실학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조의 어떤 개혁의 마음, 사회를 바꾸고 싶은 개혁의 마음과 또 많은 실학자들의 힘이 결합이 되었다면 조선은 더욱더 강성해졌겠죠. 그런데 정조가 1800년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어린 아들, 11살 어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순조가 돼요. 여러분, 어린 왕이, 물론 왕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 후기가 되고요. 붕당들이 계속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양반들이 몰락하다 보니까요. 어린 왕이 등장했을 때 특정한 집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순조 시기 때 왕권이 또 많이 약했고, 그래서 순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나의 아들이라도 나중에 조선을 안정되게 통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순조의 아들은 이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조의 손자가 8살 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거기에다가 이 헌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힘이 아주 약한 허수아비의 왕이 없을까 찾습니다. 그때 찾아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철종이 되겠습니다. 그는 물론 이렇게 어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집안이 많이 몰락해서 저기 강화도에서요 농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왕으로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그렇죠. 왕 옆에 있었던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순조, 헌종, 철종 시기는 이 시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그렇죠. 세도 정치라고 불러줍니다. 자막 한번 함께 볼까요? 자, 세도 정치 시기는요. 이렇듯 왕권은 너무 약해지고요. 특정한 가문,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권력을 잡는 조선에선 가장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 때 백성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겠죠. 그렇죠? 네, 특히나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고통스러워진 이 백성들은요. 종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뭐가 있습니까? 불교, 크리스트교, 그렇죠? 이 이외에도 뭐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을 텐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종교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등장했어요. 동학도 있고요. 대종교라고 해서요. 단군을 믿는 종교도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분은 최재우라고 해서요. 동학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내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인내천. 인내천이라고 하면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인간은 곧 하늘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의 주인일 수 있어? 우리 존중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는 농민들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농민들 사이에 많이 또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활이 힘들었던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종교를 믿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아. 잘못됐어. 아니, 왜 이렇게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우리 더 이상 참지 말자. 라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한 나라가 거의 끝쯤으로 갈 때쯤 되면요. 농민들이 이제 폭발을 하죠. 뭐가 일어납니까? 농민봉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9세기가 되면 조선에서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바로 그 농민봉기인데요.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문란해져. 거기에다가 그렇죠.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죠.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국에서 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조선의 이렇게 후반부가 이렇게 정조와 영조 앞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많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에서요. 새로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요, 우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면요, 이번 두 번째 모습은요, 조선의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 변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요, 모내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 속에요, 물론 그 조선 후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찍은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내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물이 지금 가득 여기에 뭔가 지금 차 있습니다. 논에 물을 채우고 모를 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내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요, 벼를 키울 때요, 모내기법을 통해서 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에 물을 이렇게 적당히만 채우고요, 곧바로 벽실을 뿌리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보다 이 방식을 바꾸게 되면요, 줄을 이렇게 쭉 서서 모를 규칙적으로 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잡풀들 많이 자라죠. 그 잡풀들을 긴매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에 그냥 뿌리는 방식보다 이렇게 줄을 맞추니 긴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농사짓기 수월해지고 그럼 난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농업 생산이 훨씬 더 이전보다 나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업에서 많은 생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더욱더 이제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이 옛날에는 농사 1년 지으면 10석의 쌀을 얻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15석이 됐어요. 그럼 우리 식구 다 먹고 남는 5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창고에 쌓아놔요? 그러면 썩는데요.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전기와는 구분되어지게 상공업이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업 발달. 앞서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다라고 말했었죠. 그쵸? 바로 누구입니까? 보부상. 자, 이렇게 이제 물건이 더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보부상들이 전국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들은 물건을 실어 나누면서 전국을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물건 파는 곳, 백화점, 대형마트 말고요,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라고 하냐면 장시라고 불러주는데요. 보부상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장시도 많아졌다는 거죠. 전국에 한 1000여 곳 정도 이제 장시가 등장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게 생겨요. 조선 전기 시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물건을 굳이 많이 안 사니까요, 돈을 이용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 저 쇠고기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러면요, 집에 있는 쌀을 살짝 퍼가지고 가서요, 그 소고기와 바꾸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장시도 더 자주 가야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막 쌀 퍼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때 국가에서 보급하는 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자, 상평통보라고 하면 조선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어진 엽전. 여러분께서 여기 구멍 왜 뚫렸는지 알고 있죠? 예, 역사 드라마 보니까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껴가지고 엽전 꾸러미 들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금속 화폐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이번엔 여러분들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도입니다. 아니, 선생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지도입니까? 라고 할 텐데요. 지금 보부상들이 전국을 많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전국 어떤 곳들이 있는지 더 많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더 자세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열망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져서 지도가 등장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동여지도 했던 그 대동여지도는요, 전체 다 펼치면요, 높이가 6.7m, 와, 3층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만든 지도로서요, 우리나라를 산, 강, 도로 아주 자세하게 뭐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생겨요. 아니, 선생님, 6.7m 이 어마어마한 지도가 그러면 한 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이 지도는요, 모두 22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코디언 아신가요? 이렇게 접었다 피고 접었다 피는 악기요. 예, 이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도요, 22권의 책이요, 그렇게 접었다 피고 접었다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딱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는 여길 갈 건데 자세히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 제자들 중에서요, 위인전 읽었을 때 김정호 선생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거기서요, 김정호 선생이 이렇게 자세한 대동여지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아니, 너 왜 이렇게 자세한 지도를 만들었어? 혹시 나쁜 마음? 이래서
그때 만든 그 대동여지도의 그 나무판을 다 불태우고 김정호 선생과 그 딸을 감옥에 가둬놨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자, 바로 옆에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세대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도를 자세히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우리 역사를 자꾸 왜곡을 많이 시켰어요. 너희 조선이란 나라는 옛날부터 잘 싸웠고 옛날부터 뭔가 나쁜 방향으로 많이 갔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잘못 바꿔놨는데 김종호 선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잘못 왜곡된 이야기라는 거. 부모님께 오늘 배운 이야기 반드시 한번 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민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문화는요, 크게 이름 있지 않은 그런 이제 화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 그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민화를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요, 가장 많이 보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호랑이가 있고요, 까치가 있어요. 근데 무섭기보다는 너무 귀엽죠, 그렇죠? 백성들이 이렇게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 것 같아요? 자, 까치는 우리가 평상시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손님을 데려다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가 동물로 새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까치 그림을 딱 집안에 걸어주면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오겠지. 그리고 호랑이는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무서운 호랑이라기보다는요, 귀여워요. 그러면서 왠지 우리 집에 들어온 나쁜 기운을 물리쳐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장식용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걸어뒀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호랑이와 까치 그림도 대단히 좋아하지만 옆에 있는 그림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그림요, 문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안 해도 돼요. 문자도라고 불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효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뭔가 대단히 멋스러워 보이면서 지금 물고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교 사상과 관련된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을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과 연결시켜서 그린 그림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문자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그림도요,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들은 뭐라고 하냐면 풍속화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풍속화, 그렇죠.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는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분으로는요, 김홍도, 신윤복이 있습니다. 김홍도 제가 앞서서 이미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언제 나왔어요? 아까 그 자리 짜던 그 몰랑 양반, 이게 맞아요. 아까 그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뭔가 이게 그림에서 붓의 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예, 거기다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그 서당의 모습 보셨습니까? 어떤 꼬마 녀석이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 예, 맞습니다. 이 그림 모두 다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 조선 후반에 서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요, 신윤복 선생의 그림인데요. 그림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개구진 것 같기도 해요. 익살스럽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여기는 좀 세련된 느낌. 특히나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윤복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조금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목욕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두 그림에서 화가의 어떤 그림의 차이 충분하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사진은 바로 여러분들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요, 조선 전기 생활하면서 제가 지도 한 장 보여드렸어요. 이름이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이 지도 이름보다는 짧았었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외우셨을까요? 자, 이번 지도 이름은요, 고려 만국전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고려 만국전도. 누가 제작했대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 선교사가 만든 세계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운데 태평양 넓은 바다가 보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선은 많이 작아졌네요. 그리고 중국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보이고요, 유럽도 보이는데요. 앞서 지도에서 보지 못했었던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려 만국전도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 그 모습이 가장 흡사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사람이라면 이 지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없었던 땅이 나타나고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봤는데 중국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인들의 세계관이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많은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제자들 충분하게 이해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좀 더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나머지 두 장의 사진이요.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제자들은 사진만 통해서 선생님 가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요. 주말을 통해서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이 많은 이야기들은요. 당장 다음 시간부터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 후기로 가고요. 더 뒤로 가면 이제 개화기다, 일제강점기다, 대한민국이다.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한 시간에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공을 쌓았으니까요. 앞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역사에 대한 내공이 부족하니 천천히 하면서 한 시간에 조금씩의 내용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튼튼해진 거죠. 그렇죠? 그럼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 튼튼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내공 더 많이 쌓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숨가쁘게 달려갈 터이니 오늘 보신 사진들 머릿속에 콕 좀 기억시켜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